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로서의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돌입을 했는데요. 일단 다른 정당의 대표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전통적인 예방 절차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 보시면 전부 다 리본을 좀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로 이제 5.18 이번 그 망언 의원들 제명하라는 리본을 차고 있습니다만 한국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거짓 뉴스로 판명된 사람들까지 이렇게 들먹으면서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말 미래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우리 그 광주 5.18 피해자들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한국당에서 반드시 그 3명 그 의원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좀 취해주실 당국하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장병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답변은 대단히 간단했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당 대표들 만나서 인사하는 거 다 끝냈습니까? 오늘로 이제 다 끝내는 거죠.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 27일 날 하고 그 다음 날은 28일 오전에 이제 민주당과 이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을 했고 오늘은 이제 그 밖의 정당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이제 차례로 이제 예방을 한 건데 통상적으로 덕담 주고받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행인데 이번에는 말은 조근조근하게 부드러운 말투로 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상대방끼리 서로 이렇게 좀 날선 칼을 좀 들이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굉장히 좀 도드라진 그런 양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기자들이 다른 정당, 특히 민주평화당이 요구했던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 확실하게 해달라는 이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아마도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윤리위에서 검토 중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윤리위가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는다는 것. 황교안 대표가 나름대로 속마음을 정리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리를 아직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제 추측에는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당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황교안, 오세훈을 제외한 나머지 한 20% 정도가 이제 김진표 후보한테 이제 갔는데 네. 사실은 당 전체로 보면 소수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당의 화합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황교안 체제가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문제. 또 한 가지가 친박당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됐다고 봐야죠. 만약에 외연을 확장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과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단호하게 징계를 하겠다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27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첫째 날에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이제 나흘 정도 지났어요. 지난 나흘 동안 뭐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게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첫 일정 다른 정당 대표들과 주고받는 문답을 보면 황교안 대표의 앞날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재밌는 게요. 27일에 전당대회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4일, 5일이 지났죠. 2차 정상회담에다가 연휴까지 겹쳐가지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대표가 되자마자 막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질문 공세를 받고 하면 더 정신이 없을 텐데 며칠간 숨을 돌리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조금 논의도 하고 또 그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3월 2일인가에는 오세훈 전 후보하고 따로 만나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은 정태근 의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뭐 완전하게 가닥을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통합, 확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통합부 확장이라면 양방향이겠죠. 오른쪽하고 가운데 쪽의 방향인데 오늘 그 자유한국당의 인사 발표를 보면은
한성교 사무총장 이래로 뭐 아까 이제 민경욱, 전희경 대변인, 그다음 김태흠 뭐 위원장 등등 해가지고 친박 세체가 짙어졌다라는 게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인사는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메시지는 좀 가운데로 내보내가지고 양쪽을 아우르겠다라는 거 하는 게 정석일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석적인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예. 황교안 대표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는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할 말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단 당대표 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그런 문제에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좀 터주셨으면 합니다. 네. 10분 환영사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것도 줄이고 줄였어요. 네. 김경수 지사 그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김경수 지금 지사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열세군 전 국정원장이 한 그거 사건이라든가 하고 김경수 지사가 한 거하고의 비교는 해보셨죠? 정의당을 처음 찾아오셔서 드루킹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아니, 그건 이 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아니라 같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예, 같이 해야 될 일 중에 그 사건을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저로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대표와 악수를 하고 돌아서서 가면서 항상 옷매무새를 한번 가다듬고 황교안 대표 특유의 몸짓인 것 같은데 이정미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협력을 요청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김경수 지사 사건을 꺼내니까 상당히 놀라는 표정을 짓네요. 뭐 굳이 뭐 명명하자면 황교안의 역습 뭐 그렇게 예.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그거를 직접 언급한 것이 과거 이제 국정원의 댓글 사건 때는 정의당이 굉장히 강하게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김경수 그 관련된 지사와 관련된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조금 그 물에 물 탄 듯 이런 반응 아니냐 이 부분을 당 차원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이냐 하는 그러면 해명을 굉장히 우회적으로 요구한 듯한 그런 뉘앙스였는데 저게 준비된 어떤 그 나름대로 계산된 발언이었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얘기를 우회적으로 받아치기 위해서 현장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한 발언인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두 당 또는 두 대표 간의 신경전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의 기싸움을 좀 느낄 수 있었던 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야당 대표들과의 인사 과정에서 보면 5.18 망언, 그리고 또 하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황교안 대표가 이정미 대표에게 저 사건을 콕 꺼집어서 얘기를 했다. 황교안 대표는 미리 준비하고 간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뭘 노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 이정미 대표가 한 10분 동안 사실은 이게 이야기한 거가 일반적인 관례는 아니죠. 근데 이정미 대표 입장에서 두 가지 포석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는 4.3 재보궐선거, 특히 이제 창원 성상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당의 카운터파트는 우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글쎄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정당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세적이었는데 내가 정의당에서조차도 밀리면은 더 밀리면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정의당이 밀릴 수 없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 이 사건 콕 꺼집어서 우리 야당이 같이 할 일이 많이 있다. 정의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도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정미 대표 반응 보면 도울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고 말이죠.
저는 앞에 장병완 그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만났을 때의 장면도 그렇고요. 지금 이정미 대표 만났을 때도 그렇고, 우리 정치가 저 수준뿐이 안 되나 하는 씁쓸한 감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당 대표하고 제1야당 대표가 만약에 만났다고 하면 그러면 뭐 앞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뭐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정상적인 얘기고, 야당끼리 만났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그럼 어떻든 정의당도 야당이고 자유한국당도 야당인데 어떻게 국정 운영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견제할 거냐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를 나누면 되는 문제인데, 서로가 공격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처음 만나는 날 얘기한다라는 게 저로서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고, 황교안 총리도 사실은 뭐 드루킹 사건을 얘기할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 앞으로 같은 야당으로서 정말 이 집권 여당을 좀 잘 견제할 수 있는 모색들을 해보자,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났어야죠. 근데 이건 무슨 뭐 의원들끼리 만나가지고 네 당에 뭐가 잘못됐고 내 당에 뭐가 잘못됐고 이거 얘기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적어도 그래도 이 당 대표들이 만났는데 참 좀 답답하네요. 저도 한마디만 예. 보태고 싶은 게요. 평소에 대화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황교안에게 뭐라고 말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대화로 보이는 게 많은 거죠.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답이. 예. 이정미 대표가 이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했더니, 예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은 국가 권력이 개입한 사건이고 이번 사건은 사인이 권력에 접근한 사건이다. 그 정도의 차이는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정의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 앞으로 국회에서 협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선거제도 개혁, 정의당이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안인데 지금 한국당의 태도가 대단히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박문심 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큰 것, 그러니까 이른바 군소 3당이라고 불리우는 그 정당들의 경우에 가장 그 현안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결국 선거구제 개편,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인데, 이것과도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과는 거리가 있는 거고, 다른 그 밖에 이제 정기국회가 만약에 이제 정상화된다면은, 국회가 정상화된다면은 그 정상화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될 각종 이슈들, 뭐 유치원법 문제라든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그런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또는 입장이 같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한국당과 정의당이 협력을 할 그 현안 또는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 공조 대상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저렇게 어떻게 접점이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이니 나는 내 할 말을 하고 가겠다 하는 그런, 조금 전에 그 윤 실장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 그리고 내 편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비판, 요것만이 남은 그런 만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직을 어떻게 인선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통합을 유난히 강조했던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아무리 부인해도 당내 친박계, 비박계 존재하는 건 현실인데 말이죠. 한선교 사무총장,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민경욱 대변인, 전희경 대변인, 민경욱 대변인 기억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또 다른 당직자 볼까요? 정정섭 중앙연수원장, 이명수 인재영입위원장,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신보라 중앙청년위원장. 신보라 위원은 최고위원이기도 한데 중앙청년위원장을 또 겸직을 하는 모양이죠. 그 청년 최고위원이 중앙청년위원장을 맡게 돼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여성이 청년위원장을 맡게 된 경우입니다, 저게. 김성태 디지털 정당위원장, 이은재 위원도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퇴하세요. 대외협력위원장, 강석호 재외동포위원장, 이미자 노동위원장, 비서실장의 이현승 의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기본적으로 핵심 요직에 친박계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저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이제 한국당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제 뭐 캠코더 인사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정도로, 진정으로 사실은 통합을 원했다고 한다면 뭐 복당파라든지 비주류해서 주요 자리들을 갖다가 이제 그 배려를 하고 내가 정말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주요 당직자 거의 핵심 주요 당직은 거의 이제 친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무총장이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한성교 의원 친박 아닙니까? 친박이죠. 예, 지금 민경욱 대변인 저기 뭐 지금 박근혜 얘기되는 청와대 분들 시절에 다 친박이라고 대변인 봐야 되고요. 예. 비서실장 맡은 이현승 의원도 이제 친박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황교안 체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과제라는 것이 소위 친박당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 도로탕핵당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인데 저렇게 되면은 외연 확장은 둘째 쳐놓고 오히려 이전에 축소된 지지층들만을 가지고 앞으로 그 여당을 상대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오해라고 할 수도 없지요.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박문신 의원 보기에 이번 인선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당 대표가 된 뒤에 당 대표로서 내가 좀 편한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다 하는 그런 본인의 심정이 더 크게 작용한 인사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편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친박계입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봐야겠죠. 자기 선거 때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이고 다만 이제 친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조금 옅은 사람의 친박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 원조 친박이라고는 하지만 2017년 원내대표 경선 때부터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중립을 선언했던 사람이고 이현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원래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을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다만 이제 굳이 친박이 아닌 사람 중에서 내정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 여의도 연구원장에 내정된 김세현 의원 정도. 물론 이거는 이제 복당파죠. 그리고 개혁 성향의 소장파이고 바른정당을 갔다가 이제 복당을 한 사람인데 오늘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의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의도 연구원의 이사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내정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건데 이 김세현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히 총선 공천과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친박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일단 좀 운영해가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생각에 일단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발표가 안 된 것이 있다면은 조직부총장입니다. 이제 조직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은 발표가 됐는데 이 조직부총장이 이제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은 실무 간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어떤 후보관들 간에 이른바 여론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다 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사람들인데 이 조직부총장이 누구가 될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변수이긴 한데 여기까지 만약에 침박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비박 쪽에서도 일정 부분 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요. 잠시만요. 황교안 대표가 이번 인선과 관련해서 기자들은 친박계 비박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핵심 요직에 친박계 의원들을 많이 앉혔으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유머를 섞어서 답변을 한 것 같긴 한데 어떤 답변인지 시청자로 한번 보시죠. 최고위원회 비박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비박계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당내 복당파 내지는 저희는 하여튼 비박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없고 정말 나라 생각하고 또 국민들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때가 되면 또 적당한 그런 인사가 있을 겁니다. 지명직 최고위원과 관련한 질문인데 아무래도 친박계, 비박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비박계가 뭡니까? 그런 사람 없다.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를 보면요. 최고위원들이 이런 순서입니다. 조경태, 정미경, 김순례, 김광림. 조경태 최고위원은 민주당 부산 출신이고 예. 정미경 최고위원은 복당파. 김순례 의원이 이번에 5.18로 지명도가 올라갔으면 당내 별로 인지도가 없는 분이고 김광림 의원은 TK지만은 경제통이고 오히려 최고위원 경선을 보면요. 별로 개파 색채가 없어요. 그럼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 인선을 누구랑 상의해가지고 정했는가. 제가 생각할 땐 별로 이 최고위원들하고 상의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면면을 보면은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미세한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그걸 누구랑 상의했을까.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황교안 대표가 제가 하나 귀에 들어왔던 게
뭐 때가 되면은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인사에 대해서 나도 사실은 그런 거 안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 때가 과연 이제 언제일 것인지 오긴 올 것인지 자기 칼날을 만들 수 있는 게 궁금하네요. 예, 그런 부분이 궁금하다. 그런데 어쨌든 인선과 관련해서는 친박계에 좀 힘을 싣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친박계가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같이 일하기가 좀 편한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을 여러분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전에 화면 보니까 말이죠. 김순례 최고위원이 회의에 참석을 해요. 김순례 최고위원 5.18 망언 관련해서 전당대회 때문에 징계가 유예됐단 말이죠. 김순례 최고위원을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징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태 후보는 또 어떻게 됩니까? 징계해야 마땅하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그 이정명 의원 같은 경우가 제명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의원총회가 열려야 거기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아직 정리를 못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당연히 내년 총선과 집권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제명을 해야 맞죠. 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내년 총선이 중요하니까 최소 뭐 2년 이상의 당원권 정지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합리적인 보수층이나 중간에 있는 분들이 아 그래도 뭔가 다른 의지를 좀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봐서는 오늘도 계속 좀 뭐 시간을 좀 기다려보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봐서는 지금 이제 그 망설이고 있는데 아까 그 당직 인선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친박계에서 자기를 도왔던 분들하고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에도 그 국민들을 의식한 결단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요. 황교안 대표가 일종의 롤 모델로 생각하는 인물이 한 명 있을 것 같아요. 1996년에 정계에 입문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같은 법조인 출신이고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 당시는 총재였으니까 총재를 했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이 됐고 대통령 후보까지 갔고 두 차례나 도전을 했고 말이죠. 황교안 대표가 이회창 전 총재 롤모델로 삼을 것 같은데 그 수준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대통령 후보까지 갈 수 있을까? 박문신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정치적 뭐 1년이다 하면은 뭐 외국에서의 10년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농담 삼아서 한국 정치 한 달 뒤는 외국 정치 10년 뒤를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당내에서 이회창 당시 총재의 그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대선 실패한 거죠. 그 실패 사례에서의 어떤 교훈 이런 것들을 뭐랄까 좀 이렇게 연구하는 그럼 이제 좀 참고용 자료로다가 활용하려는 그 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팀이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제일 그 많이 얘기 나왔던 것이 당시 이회창 총재의 스킨십 이런 부분을 많이 거론을 했고 실제로 전당대회 때 보면은 황교안 당시 후보가 일반 의원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접촉 빈도라든가 어떤 그 전화로 어떤 그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그런 모습이 굉장히 뭐랄까 득표에도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다만 이제 첫 번째 그것에 대한 어떤 행동의 평가 기준이 인사였었는데 인사는 일단 본인이 얘기했던 통합과는 약간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런 것이 그 1차적인 중평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행동의 메시지로다가 제시할 수 있는 그 확장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저 5.18 그 망언과 관련된 3명의 의원 처리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 예를 들어서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명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당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이종명 의원 본인이 탈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본인이 지금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줄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대표의 정치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도 짧게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도 이회창 전 총재를 뭐 연구하는 그런 뭐 팀도 있다는 얘기도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말이죠. 황교안은 이회창이 될 수 있을까? 물론 대선 후보까지 그 이유는 또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 확실하게 장악하는 그런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는 보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의 캐릭터부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창 총재는 사실은 YS 그 대통령 하에서 총리를 하면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당에 들어와서 후보가 된 다음에도 누구를 사무총장으로 썼냐면 민주계의 강삼재 씨를 사무총장으로 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00년도에는 공천을 할 때 소위 제야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홍석호 변호사를 이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앉히고 실무 작업들을 윤여준 씨를 앉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민정계를 예. 싸그리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스타일의 리더십하고는 전혀 다른 리더십이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그런 전략을 쓴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거기에 따라가는 건 어려울 거라고. 정태근 의원님은 황교안은 이회창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해 두 주셨고요.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게요. 만약에 지금 황교안 대표 주위 분들이 이회창의 실패 원인을 연구하고 있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원인을 연구하고 실패는 그 뒤에 가서 이야기거든요. 지금 뭐 대통령이 왜 됐냐 안 됐냐 이걸 할 때가 아니고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저는 뭐 한국에서 그 정도로 갔으면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지금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살아있고 카리스마 강한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맞붙어가지고 아, 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구나. 저희가 우리한테 맡길만 하구나. 이걸 보여줬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절절매고 있는 걸 보이면은 보수 유권자들이 바라는 거는 박근혜라는 사람을 잘 모신 사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새롭고 뭔가 정권을 되찾아 강한 사람을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여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앞으로 참 보여줘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